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특별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건강보조제나 한약 같은 건 말입니다. 아니요. 평소에 드시는 건 혈압약 정도밖에 없는데요. 정순의 대답에 의사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남편분 혈액에서 독극물 흔적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극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독극물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반적으로 섭취할 수 없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사고이거나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사고가 아니라면 누군가 일부러 남편에게 독을 먹인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설마 우리 가족 중 누가 영호를 해치려 한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거실에서 이정수는 시든 배추잎을 하나하나 다듬고 있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죠.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단련된 솜씨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때요? 정순이 안방을 향해 살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최영우가 힘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78살 퇴직한 국어교사인 영호는 한때 당당했던 어깨가 많이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머리가 지끈거리네. 어제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영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수는 배추를 놓고 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이마에 손을 올렸어요. 미열이 계속되고 있었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드셨어요? 응, 먹었는데도 소용없어. 속도 메스껍고 자꾸 토할 것 같고. 정순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의 몸이 이상해진 지 벌써 2달째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감기려니 했는데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증상이 다양해지고 있었습니다. 두통과 구토,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기력. 내일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죠. 동네 병원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정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어요. 젊은 시절 칠판에 글씨를 쓰던 그 든든한 손이 이제는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죠. 부엌으로 돌아온 정수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실 며느리 박미정과 손자 최진우가 함께 살고 있어 외롭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상태 어떠세요? 20살 손자 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진우는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여전해. 내일 큰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아, 그러세요. 병원비는 많이 들겠네요. 진우의 말에 정순이 잠깐 동작을 멈췄습니다. 병원비 걱정이야 당연하지만 손자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읽어낼 수 있었어요. 요즘 진우는 등록금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했거든요. 돈 걱정은 하지 마. 할아버지 건강이 먼저지. 네, 알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겨진 부엌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산 사람인데 이제 좀 편히 살아야지. 왜 자꾸 아픈 걸까? 정순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최근 집안 사람들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특히 며느리 미정이 요즘 들어 말수가 줄어들고 전화 통화를 할 때면 항상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녁 식탁에 오른 가족들의 표정은 각자 달랐습니다.
영호는 입맛이 없는지 죽만 조금 먹었고 미정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진우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죠. 아버님, 내일 병원 갈 때 제가 같이 갈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5세인 며느리는 평소 시어머니에게 예의 바른 편이었어요. 괜찮아. 내가 모시고 갈게. 하지만 검사 결과 듣는 것도 있고. 아니야, 정말 괜찮다. 정순의 단호한 대답에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뒤척이는 남편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불안한 예감이 스멀거렸어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정수는 남편과 함께 시내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영호는 계속 머리를 감싸주며 힘들어했어요. 얼굴빛도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죠. 여보, 조금만 참아요. 곧 도착해요. 정수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대학병원 내과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치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진료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꼼꼼하게 영호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여러 가지 검사를 지시했어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까지 해보겠습니다. 증상이 다양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겠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정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오가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보면서 모두가 자신들만의 걱정을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만큼 불안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죠. 할머니. 갑자기 누군가 정순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손자 진우가 서 있었어요. 수업이 있을 텐데 어떻게 왔는지 의외였습니다. 진우야? 너 어떻게 여기에? 엄마가 연락하셔서요. 할아버지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같이 있으려고요. 진우는 할머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다리를 계속 떨고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죠. 너 요즘 뭔가 고민 있지?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자의 이상한 행동이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가 걱정돼서요. 진우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정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영호가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바람에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검사 다 끝났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와요. 의사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호는 더욱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진우가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집까지 모셨어요. 며느리 미정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급하게 달려와 남편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많이 힘드셨죠?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도 읽어낼 수 있었어요. 불안함 같은 것이었죠. 이틀 후 정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갔어요. 영호는 집에서 쉬고 있고 가족들에게는 결과를 듣고 와서 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담당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정순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어요. 진료실 옆 상담실이었죠. 혹시 남편분이 특별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건강보조제나 한약 같은 것 말입니다. 아니요. 평소에 드시는 건 혈압약 정도밖에 없는데요. 정순의 대답에 의사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남편분 혈액에서 독극물 흔적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극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독극물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반적으로 섭취할 수 없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사고이거나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사고가 아니라면 누군가 일부러 남편에게 독을 먹인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설마, 우리 가족 중 누가 영호를 해치려 한다는 거야? 정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어요. 며느리 미정의 이상한 행동, 손자 진우의 불안해하는 모습, 그리고 최근 집안의 묘한 분위기. 일단 남편분은 입원시켜서 해독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도 협조해 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가족 중에 누군가 남편을 해치려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나서면서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이 받았어요. 어머니,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 입원해야 할 것 같아.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대. 정수는 독극물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생겼어요. 입원요? 그럼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갈까요? 아니야, 내가 처리할게. 너는 집에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독극물이라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며느리 미정이 거실로 나와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병원에서 하룻밤 더 지켜보자고 해서 입원하셨어. 그럼 제가 병문안을 가야겠네요. 뭔가 필요한 건 없을까요? 미정의 반응은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며느리의 눈빛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괜찮아.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가볼게.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침대는 너무 넓고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의사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독극물 흔적이라니 도대체 언제 어떻게 그런 게 남편의 몸에 들어간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집안을 한번 살펴보기로 한 거예요. 혹시 뭔가 이상한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미정과 진우가 모두 나간 사이에 정수는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엌부터 살펴보았어요. 평소 요리를 하던 곳이니까 뭔가 있다면 여길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냉장고 안을 뒤져보고 찬장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양념통 뒤쪽 구석진 곳에서 작은 종이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봉지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설탕이나 소금 같아 보이기도 했지만 냄새를 맡아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부엌에서 맡을 수 없는 화학적인 냄새가 났거든요. 이게 뭐지? 정수는 그 가루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미정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정순이 들고 있는 봉지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게 뭐니? 양념통 뒤에 숨어 있던데. 정순이 봉지를 들어보이자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아, 그건 그냥 건강보조제예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건강보조제? 이런 냄새가 나는 게 정수는 다시 봉지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건강보조제와는 다른 냄새였어요. 요즘 새로 나온 거라 냄새가 좀 독특해요. 인터넷에서 주문한 건데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요. 미정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섬뜩한 기운을 느꼈어요.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떨림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걸 아버님께 드린 거야? 네, 가끔씩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시기와 겹치는 것 같았거든요. 언제부터 드렸는데? 한 2달 정도 됐나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네요. 2달. 바로 남편이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만 드리는 게 좋겠어. 병원에서 약을 받아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며느리가 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오후에 정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영호는 수액을 맞으며 조금 나아 보였어요. 얼굴빛도 어제보다는 좋았죠. 여보, 기분이 어때요? 조금 나은 것 같아. 머리도 덜 아프고. 정수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사의 말도 생각났어요. 독극물 흔적을 없애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아지는 거겠죠. 여보, 혹시 집에서 뭔가 새로운 약이나 건강보조제 같은 거 드신 적 있어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미정이가 가끔 하얀 가루를 물에 타서 줬지. 몸에 좋다고 하면서.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 가루였어요. 언제부터요? 1~2달 전부터인가? 처음엔 맛이 좀 이상했는데 몸에 좋다니까 계속 마셨지. 영호의 말에 정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기도 맞고 증상이 시작된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설마 정말로 며느리가.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좀 어떠세요? 진우야, 고맙다. 많이 나아졌어. 진우는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눈 후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할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자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졌어요. 무슨 말? 등록금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아요. 집안 사정도 어려운데. 진우는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손자의 말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느꼈어요. 최근 들어 집안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걱정한다고 하는 거였죠. 돈 걱정은 하지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진우가 더 말하려던 찰나 영호가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힘들어했어요. 간호사 불러야겠어. 정순이 급하게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창백한 얼굴이 되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손자의 돈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남편의 몸에서 발견된 독극물.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정수는 집안이 조용한 틈을 타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마트에 갔다고 했고 진우는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남편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혼자만의 시간이었죠. 정수는 먼저 미정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어요. 며느리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평소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이었어요. 침대 옆 서랍부터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옷장도 열어보고 화장대 구석구석도 살펴보았죠. 그런데 화장대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는데 만져보니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보험회사 로고가 찍힌 문서들이었어요. 정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생명보험증권, 피보험자 최영호.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보험금 액수였습니다.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수익자, 박미정. 정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험의 수익자가 자신이 아니라 며느리로 되어 있었어요.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한 건지 정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가입일이 3달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몸이 이상해지기 1달 전이었어요.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정수는 급하게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둔 다음 방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미정이 장본 것들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정순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화장실 다녀왔어. 정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방금 본 보험증권이 자꾸만 생각났거든요. 아버님 병문안 가실 거죠? 제가 반찬 좀 싸드릴까요? 괜찮아. 병원 음식 드시라고 했어. 정수는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 보험증권 때문에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었거든요. 저녁 무렵 진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 어두워 보였어요. 식탁에 앉아서도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죠. 진우야, 학교는 어땠니? 정순이 물었지만 진우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요즘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할머니한테 말해봐. 진우는 젓가락을 놓고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우리 집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그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매우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등록금도 밀리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할아버지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진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경제적 걱정을 하는 것도 힘들 텐데 할아버지까지 아프니까 더 부담스럽겠죠.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할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언제까지 일하실 수도 없고. 진우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미정을 쳐다보았어요. 뭔가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좋은 방법? 정순이 되물었지만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정도 갑자기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보험증권 생각, 진우의 이상한 말, 그리고 미정의 수상한 행동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영호는 많이 나아 보였어요. 수액 치료 덕분인지 얼굴빛도 좋아졌죠. 여보, 혹시 생명보험에 가입한 적 있어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미정이가 몇 달 전에 권해서 하나 들었지. 나이가 많아서 걱정된다면서. 그때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미정이가 서류는 자기가 다 처리해준다고 해서 복잡한 것도 싫고 해서 맡겼지. 영호의 말에 정수는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순진한 거였어요.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가입했다니.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그야 당연히 당신이겠지. 아니면 누구겠어? 영호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수익자는 자신이 아니라 며느리 미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정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의심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정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급한 일인 것 같았어요. 정순이 들어가자 미정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친구요. 별일 아니에요. 미정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정수는 다시 미정의 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봤던 보험증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 갔지? 정수는 서랍을 더 뒤져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았어요. 혹시 자신이 뒤진 걸 눈치챈 건 아닐까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남의 물건 함부로 뒤지는 건 예의가 아니죠.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평소에 온화한 며느리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는 그냥 정수는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이렇게 차갑게 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도대체 뭘 찾으시는 거예요?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변한 모습에 놀랐어요. 너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냐? 정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어요. 그럼 그 보험은 뭐야? 영호가 죽으면 너한테 돈이 들어오게 해놓고? 정순의 말에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어요. 아, 그걸 보셨군요. 하지만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시아버님을 모시는 며느리가 보험 수익자가 되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미정의 말에는 뻔뻔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런 며느리가 낯설었어요. 둘 사이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정수는 며느리뿐 아니라 손자까지 의심하게 되었고 집안은 불신으로 가득 찼어요.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순과 미정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고 진우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거의 없었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을 해치려는 사람이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거든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고 손자까지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며칠 후 저녁 정수는 남편을 병원에서 데려왔습니다. 의사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퇴원을 허락했거든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집에 오면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여보, 집이 좋네. 병원은 너무 답답했어. 영호는 기뻐하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색도 많이 좋아졌고 목소리에도 힘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정수는 남편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님, 집에 오셨네요. 많이 좋아 보이세요. 미정이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정수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으로 들렸어요. 미정아, 고생 많았다. 내가 없는 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영호는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답답했어요. 남편이 누구를 의심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정수는 남편의 음식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미정이 또 무언가를 넣은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남편이 물을 마시려고 할 때마다 긴장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진우가 정순의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손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수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날 밤 늦게 정수는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섞는 소리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부엌을 향해 갔습니다. 부엌불이 꺼진 상태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달빛에 비친 실루엣을 보니 진우였습니다. 손자는 뭔가를 물에 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설마 진우가 할아버지를 해치려는 건 아닐까요? 진우야, 뭐 하는 거니? 정순이 불을 켜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내가 물어봤잖아. 뭐 하는 거냐고.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손에 들린 하얀 가루가 보였거든요. 그냥 우유 타 마시려고요. 그 가루는 뭐야? 정순이 다가가자 진우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정순은 확신했어요. 진우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단백질 파우더요. 운동하니까. 진우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가루가 며칠 전 부엌에서 본 것과 같아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진우야, 할머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도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정수는 손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당황스러운 빛이 스쳐갔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아픈 거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정순의 추궁에 진우는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진우의 목소리는 전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손자도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며칠 후 저녁 사건이 터졌습니다. 영호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숨을 쉬기 어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정순이 급하게 다가갔지만 영호는 목을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빨갛게 되더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119 불러요. 정순이 소리쳤지만 영호는 이미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어요. 할아버지. 진우가 부엌에서 달려와 할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진우의 얼굴에는 놀람과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그냥 돈 때문에.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진우의 말에 정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진우야, 너 지금 뭔 말을 하는 거니? 엄마가 시켰어요. 할아버지 음식에 넣으라고. 진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손자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범인이었다니. 미정이가 시켰다고? 네. 보험금만 타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고. 할아버지는 어차피 오래 못 사신다고. 진우의 고백에 정수는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영호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정수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제발 살아나 달라고, 아직 포기할 수 없다고.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정수는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진우는 구석에서 계속 울고 있었고 미정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독성 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 증상인데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의사의 질문에 정수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고백도 털어놓았어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독살 시도입니다. 의사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미룰 수도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남편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남편을 보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큰 배신을 당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도 더 강해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영호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는 아직 위험하지만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고 말했어요. 정수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진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손자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웠거든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진우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할머니가 다 묻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해.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진우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전부 엄마 때문이에요. 미정이가 뭘 어떻게 시켰는지 처음부터 말해봐. 정순이 돌아서서 손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엄마가 할아버지 음식에 하얀 가루를 넣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건강보조제라고 했는데 진우는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나서 계속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독이었어요. 엄마가 보험금만 타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어차피 나이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것처럼 보일 거라고. 정수는 손자의 고백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너는 왜 거부하지 않았니? 저도 처음에는 싫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등록금 때문에 계속 압박하고 집안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우의 변명에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람을 해치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언제부터 넣기 시작했니? 2달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엄마가 할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만 하라고 했어요. 정수는 그제서야 남편이 왜 서서히 아파하기 시작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으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넣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려던 거였어요. 어젯밤에는 왜 그렇게 많이 넣었니? 엄마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화를 냈어요. 빨리 끝내라고 해서. 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손자를 보며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직 어린 손자가 어른들의 탐욕에 이용당한 거였죠.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고 있었지만 정순의 눈에는 연기로 보였어요. 어머니, 아버님 상태는 어떠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며느리에 가면 같은 얼굴이 이제 보였어요. 미정아, 이제 그만해. 정순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정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가 다 털어놨어. 내가 시킨 일 말이야.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연한 척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진우가 뭘 잘못 말한 건 아닌가요? 저는 아무것도. 아직도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 정순이 일어서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미정은 뒤로 한 발짝 물러났어요. 보험 증권도 받고 진우한테서 모든 걸 들었어. 이제 그만 인정해.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차갑고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죠. 그래요, 맞아요. 제가 다 시킨 거예요. 미정의 돌변에 진우가 놀라서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순도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니? 왜요? 당연하잖아요. 돈 때문이에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이 집에서 언제까지 가난하게 살 거예요? 시아버님은 어차피 나이가 많아서 얼마 못 사실 텐데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드리고 고원금으로 새 삶을 시작하면 되잖아요. 미정의 말에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한테 영호가 뭔데? 평생 너를 딸처럼 아껴주신 분인데. 딸처럼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 집 식모였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일하고 돈도 벌어오고 미정에 쌓인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수는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 보내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미정의 말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이런 며느리가 낯설고 무서웠어요. 엄마, 그만해요.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아들을 차갑게 쳐다보았어요. 너도 좋다고 했잖아. 등록금 걱정 없어진다고 좋아하면서.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진우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손자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어요. 비록 잘못은 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어른의 욕심에 휘말린 거였죠.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신고를 받고 온 거였어요. 독살 시도 사건으로 신고받고 왔습니다. 관련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경찰의 등장에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정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가장 큰 배신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거였어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진우의 자백과 병원의 검사 결과, 그리고 정순이 제공한 증언들이 모두 일치했거든요. 미정은 처음에는 발뺌을 시도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서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미정 씨, 피해자에게 독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여 살인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후회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다 가족을 위해서였어. 당신들 다 가난에 찌들어 사는 게 싫었다고. 미정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정순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정순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서늘함을 느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가난은 우리가 버틸 수 있었지만 너의 탐욕은 우리를 무너뜨렸구나. 정순의 차가운 말에 미정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자 미정은 마지막으로 진우를 쳐다보았어요. 진우야,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준 거야. 내가 좋은 대학 다닐 수 있게,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바라볼 수 없었어요. 미정이 끌려가는 것을 지켜본 후 정수는 진우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병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영호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고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죠. 할머니,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살 손자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경찰이 조사해 볼 거야. 하지만 내가 협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정수는 손자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잘못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건강보조제라고 해서. 나중에 독인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늦었다고? 그때라도 그만둘 수 있었잖니. 정순의 지적에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등록금, 생활비, 다 걱정이었어요. 엄마가 이것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해서.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할아버지 목숨보다. 정순의 말에 진우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영호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정수는 남편이 눈을 뜨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나 괜찮아요? 영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위험한 고비는 다 넘겼어요. 미정이와 진우는 어디 있어? 영호의 질문에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미정이는 잘못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있어요. 진우는 집에 있고. 잘못이라니? 정수는 남편에게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독살 시도, 보험 증권, 그리고 진우의 연루까지. 영호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충격에 빠져갔어요. 그런 일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네,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에요. 영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진우는 어떻게 될까? 아직 미성년자고 협조적이니까 선처를 받을 수도 있대요. 하지만 법의 심판은 받아야죠. 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컸어요. 일주일 후 진우는 정순과 함께 영호를 병문안 왔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호는 손자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우야, 일어나. 할아버지. 일어나서 할아버지 얼굴 좀 봐. 진우가 고개를 들자 영호는 손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영호의 말에 진우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정순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가족은 가족이었거든요.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해. 이번 일로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평생 기억하고 살아. 네, 할아버지. 정말 열심히 살겠어요. 진우는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희망을 느꼈어요. 한 달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정은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가중처벌 사유가 되었죠. 진우는 미성년자라는 점과 피해자인 할아버지의 선처 요청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신 사회봉사와 상담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정수는 법정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손자가 모두 살아있다는 것. 정수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죠. 정수는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읽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영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수는 남편 옆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산책이라도 나가실까요? 좋은 생각이야. 오랜만에 공원에 가보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온함을 되찾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죠. 처음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미정이 없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진우도 한동안 말수가 줄어들어서 식사 시간이 어색했죠. 할아버지,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정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손자는 매일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데? 영호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손자에 대한 원망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어요.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진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자의 눈에서 진정한 반성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보자. 지금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지는 말고. 정순의 격려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손자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했죠. 정순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반찬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과 손자가 걱정했지만 정순에게는 새로운 의미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봉사 가세요? 경로당으로 향하는 정순에게 이웃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반찬 만들어 드리러요. 정말 대단하세요.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이웃 할머니의 말에 정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미정의 일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더 나눔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정순의 대답에 이웃 할머니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는 자신도 봉사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노인들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멀어진 분들,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까지. 정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순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주시다니. 80세가 넘은 김할머니가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려워하셨거든요. 별 말씀을요. 제가 더 보람을 느껴요.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도 치유되고 있었거든요. 한편 진우는 대학교에서 사회봉사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진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봉사 다녀왔어요. 진우가 집에 돌아와서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뿌듯함이 묻어 있었어요. 어떤 일을 했는데? 어르신들 말벗도 해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많은 분들이 외로워하세요. 진우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가 남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기뻤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야.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중요하지.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도. 진우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정순과 영호는 손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정수는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미정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께,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아버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미정의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정의 사과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상처가 크긴 했지만 그래도 반성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여보, 미정이한테서 편지 왔어요. 정순이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호는 편지를 읽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야. 영호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하기는 어려워도 미정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경로당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모임이었죠. 오늘은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수는 어르신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독살 시도 사건, 가족의 배신,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과정까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진실을 마주해야 지킬 수 있는 게 있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정순의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어요. 정순 씨 말이 맞아요. 진실을 외면하면 더 큰 상처만 남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손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보다 소중한 시간은 없었어요. 할머니, 오늘 경로당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손자는 요즘 할머니의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했지. 힘들었던 일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걸 깨달았다고. 정순의 말에 진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지. 영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거야. 그걸로 충분해.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겨울을 견뎌낸 꽃들이 다시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그들의 삶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삶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정수는 깨달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죠. 정수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준 것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준 것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